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최종 정리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뭐 최종 정리가 대단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OX 문제예요. OX 같이 보이는 계산 문제도 굉장히 많고요. 네. 이런 것들 쫙 보시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두 번째는 요거 하다가 자기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우리 기존에 풀었던 객관식 있죠? 뭐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객관식 문제집 종업표는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 있죠?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까지 딱 풀어보고 하시면 이제 뭐 별 문제 없이 합격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경제 기초와 생산 가능 곡선이죠. 생산 가능 곡선에서 쭉 있잖아요. 그나마 나올 만한 게 생산 가능 곡선 얘 하나 좀 나올 수 있고, 생산 가능 곡선에서 여러분들한테 내는 거는 뭐 기본적인 것밖에 낼 게 없고, 얘는 이제 우리가 무역과 관련해서 생산 가능 곡선을 볼 수 있느냐 정도고, 요거 외우고 있냐. MRT XY는 MC Y분의 MC X다 하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느냐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뭐 여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가계는 주어진 예산 제약을 벗어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가 벗어나가 틀렸죠. 주어진 예산 안에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운송과 보관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생산에 해당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운송과 보관은 대표적으로 서비스에 해당하죠. 서비스에 해당한다 라는 거. 그래서 맞는 얘기다 라는 겁니다. 3번, 식당에서 쌀을 구입하는 것은 소비에 해당한다. 구입을 하는데 얘가 중간재죠. 중간재를 구입하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생산의 과정으로 봅니다. 소비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4번, 생산물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시장이다 라는 거죠. 생산물 시장. 그래서 우리가 쭉 생산물 시장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생산요소 시장으로 갔었다 라는 것입니다. 생산요소 시장의 수요자는 가게, 공급자는 기업이다 라는 것이죠. 생산요소 시장은 노동과 자본을 거래하는 시장이고, 노동과 자본을 거래하는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렇게 바뀌어 있죠. 수요자가 기업이고 공급자가 가게가 된다. 자원의 이소성은 욕구와 자원의 양 중 욕구가 많다는 절대량의 크기에 의해 정해진다. 그랬는데 절대량이 아니라 상대량이죠. 상대량에 의해 결정된다 라는 것입니다. 7번, 자유재와 경제재의 구분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이다 입니다. 여기서 딱히 시험에 나오는 건 없어요. 그냥 가르쳐 주는 거야. 최종 정리니까 우리가 쭉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건 없지만, 그 말은 뭐예요? 여기 맞고 막 와 자신감을 찰 필요는 없다. 뭐 그런 파트니까 천천히 쭉쭉 보면 되죠. 외국에 설립된 공장을 국내로 옮길 것을 고민하는 문제는 생산 요소의 결합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생산 요소의 결합은 우리가 하우와 관련되어 있죠.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니까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9번, 기업의 이윤을 주주에게 배당할지 아니면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지의 문제는 형평성이 중시되는 경제 문제다. 형평성 똑같은 말이 공평성이고요. 분배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공평성을 중요시하는 경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0번 기회비용은 선택 시 포기한 가치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묵시적 비용을 포함한 거죠. 그래서 합이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것 이렇게 따져보면 되겠고요. 암묵적 비용, 묵시적 비용 똑같은 말, 시간의 기회비용을 포함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시간의 기회비용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자율이죠. 이자율. 이자율은 똑같은 말이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과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우리 화폐 금융론에서 이자율의 상승은 화폐 수요를 감소시킨다라고 했죠.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합리적 선택 시 매몰 비용을 고려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매몰 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나올 수 있는 게 고정비 같은 거. 고정비 같은 거. 그래서 고정비는 계약이 되어 있다면 매몰 비용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매몰 비용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가끔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 이거는 암묵적 비용이 명시적 비용보다 클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내 시간당 페이가 뭐 10만 원이다. 영화비가 10,000원이면 암묵적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14번. 생산이 증가할수록 기회비용이 체감하는 경우에 두 재화의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경우다. 자, 요거는 기억을 해야죠. 요건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오목하다라는 개념.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첫 번째가 나올 수 있는 게 x, 0, y. 이렇게 i가 그려지면 요건 뭐가 됩니까? 무차별 곡선이 되죠. 그럼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뭐하고 있다? 체감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한계의 대체율 체감이라고 하고, 그 다음 L, 0, K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건 뭐가 돼요? 등량곡선이 되겠죠. 등량곡선의 기울기는 한계의 기술 대체율이라고 해서 이것도 체감하고 있는 것이고, X, 0, Y에 이렇게 그리는 걸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뭐하고 있다? 체증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목이냐 볼록이냐는 여러분들한테 기울기의 개념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얘는 MRS가 기울기, 얘는 MRTS가 기울기, 얘는 MRT가 기울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죠? 특히 얘는 이 MRT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X제를 증가시켰을 때 Y제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로? X제 생산의 기회비용으로 본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뭐 한 김에 다 하면 얘는 MU Y분의 MU X가 되는 것이고, 얘는 MP K분의 MP L이 되는 것이고, 얘는 MC Y분의 MC X가 되는 거다. 그래서 증명 같은 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건 다 할 줄 아셔야 되고 아주 기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점검을 잘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MU는 어디서 나와요? TU를 미분해서. MP는 어디서 나와요? 생산함수를 미분해서. MC는 어디 나와요? TC를 미분해서. 그 정도의 계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15번. 모든 고정비용은 매몰비용이다 라는 거죠. 아, 참고로 여기 있는 OX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던 객관식 선지를 갖다 다 박아놓은 겁니다. 다 기출된 적이 있는 거예요. 아, 물론 1번부터 8번은 아니에요. 1번부터 8번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낼 게 없으니까 넣은 거고, 기본적으로. 기출된 선지를 다 갖다 넣은 거니까 잘 보시면 돼요. X 치지 마. 아, X 치지 말라고. 경제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너무 X 치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그리고 1번부터 8번까지 알잖아요. 뭐 그건. 자, 15번. 모든 고정 비용은 매몰 비용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죠? 모든 고정 비용이 매몰 비용은 아니에요. 왜냐면 회수가 가능하다면. 회수가 가능하다면. 아, 표정이 또.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고정비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본이잖아. 우리가 단기에 자본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쓰지 않은, 그건 어차피 들어가는 거지만, 그 만약에 재판매가 가능하다면, 매몰 비용은 아니죠.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16번. 동일한 수입이 기대되는 경우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입은 이제 TR이죠. 총 수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 작다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작다라는 뜻이에요. 포기하는 게 작은 걸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17번) 통근 시간과 임대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직장인 K의 최적의 선택은 D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시간당 기회비용이니까 이 문제는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을 통해서 기회비용을 찾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얘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묵시적 비용을 더하면 160, 150, 145, 150이 되겠죠. 그러면 뭘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C를 선택해야 되겠죠. 왜? C를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이 가장 작다, 가장 크죠. C를 선택했을 때 선택 시 포기한 가치, 그죠? 그래서 지금 기회비용의 최소화가 되니까 C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작은 우리가 비용이 들어간다 라는 것이 되겠죠. 사회주의에서는 보이는 손을 중시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손이라는 것은 정부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2021 감정평가사가 우리가 후생경제학의 일정리, 후생경제학의 일정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다.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해준 게 후생경제학의 일정리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손은 정부의 개입이고 보이지 않는 손은 자유경쟁에 맡겨주면 알아서 해결이 될 거다라는 걸로 얘기를 했었죠. 뒤에도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19번)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의 축소와 시장의 자율성 확대를 주장하죠. 생산 가능 곡선 위의 점은 모두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요거였죠. X0, Y가 있으면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있고, 요것이 만들어진 거는 뭐였어요? 에지워즈 상자에서 한계 기술 대체율이 접하는 같은 점들을 연결한 계약 곡선을 여기로 옮긴 거죠. 그래서 요 선은 다 MR, TS, LK의 X와 MRTS, LK의 Y가 같은 점을 연결한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 위에 있는 것들은 어떤 걸 더 생산하냐 많으냐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골고루랑 상관이 없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골고루는 무차별 곡선과 등량 곡선에는 통하는 말이지만 얘는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맞는 거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생산 가능 곡선의 확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기술 개발이 되면 생산 가능 곡선이 확장되겠죠. 그런데 L0, K 이렇게 있죠. 이렇게 Q가 있으면, Q0가 있으면 이걸 우리가 등량 곡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등량 곡선은 기술이 개발되면 멀리 가야 돼요? 안으로 와야 돼요? 안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안으로 와야 돼요. 그럼 이게 이제 기술 개발입니다. 왜? 더 적은 노동과 자본으로 동일한 양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된다. 그래서 이건 말로 내는 거죠. 기술 개발은 딱 두 가지 정도를 출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하여 오목하다는 것은 기회비용이 측정한다. 오목하다는 건 이게 오목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커진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가 커지는 거지만 기회비용이 처지는데 엄밀히 말하면 얘는 뭐예요?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쓰지만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일정한 경우 MRT도 일정하다.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MRT니까 일정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24번.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에서 생산점이 생산 가능 곡선상 향해서 우하방으로 이동하면 상대적으로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X0, Y가 있고, 자, 이렇게 있죠. 여기 A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B점이죠. 그러면 A점에서의 여기가 이제 MRT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B점에서 MRT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회비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죠. 기울기가 뭐였어?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죠. 그럼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커졌으니까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작아졌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 게 우리가 헥시어 올린 정리예요. 헥시어 올린 정리는 원점에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특화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회비용이 작은 쪽을 특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회비용이 작은 쪽을 특화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기회비용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불완전 특화를 하는 거죠. 어떻게 생산하는 생산 지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불완전 특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형 문제에서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으로 나오면 완전 특화를 하는 거고, 오목하다 그럼 불완전 특화라고 하는 거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헥시어 올린 정리는 가정이 출제가 돼요. 가정.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뒤가 다시 합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면이죠. 볼록하다면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이 체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볼록하다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점점 작아지니까 체감한다. 기울기가 작아지니까 맞는 거고요. 생산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에 대하여 볼록한 형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라는 건 뭐예요? 생산비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X 생산의 기회비용이 점점 감소하는 건 뭐예요? 볼록한 형태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X0 봤을 때. 맞는 얘기고. 27번. 생산 가능 곡선의 원점에 오목한 것은 생산의 전문화에 따른 이득이 발생한다. 지금 이렇게 하면 생산 가능 곡선이 오목하면 X 생산의 기회비용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볼 때는 한자만 보는 거야. X만 보는 거라고, X만. 그래서 우리가 ICC, PCC 그릴 때도 Y는 보지 말라 했잖아요. X만 보는 거다. 그래서 X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득이 발생하는 게 아니죠. 이득이 발생하면 기회비용이 작아져야 될 거 아니야. 커진다라는 거고요. (28번) 소비자들의 선호의 변화는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 변화의 요인이다 그랬어요. 선호의 변화는 지금 예를 들어서 얘가 뭐 햄버거고 얘가 샌드위치라고 하면 A에서 B로 간다는 것은 햄버거의 양을 늘리고 샌드위치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랑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생산 조합을 바꿀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기울기가 바뀐다고 말할 수 없고, 기울기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비용하고 관련이 있다고. 비용. MCY, MCX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MRT가 MCY분의 MCX니까.
기회비용이 일정하다면 생산 가능 곡선은 우하 향하는 직선이므로 한계의 변화에 일정하다. 왜?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종합지가지수,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은 모두 유량지수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종합주가지수는 우리가 매일매일 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시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량지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시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생산 가능 곡선 쪽만 여러분들이 뭐 어려움이 없으시면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를 들어가야 되겠죠.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역수요 함수, 역공급 함수라는 단어를 감정평가서에서 잘 씁니다. 근데 역수요나 역공급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수요 공급이다. 그냥 신경 안 써도 된다. 다만 이제 P는 이렇게 쓰면 역수요 역공급이라고 쓰는 거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시장 수요 곡선은 우리가 수평으로 더한다. Q로 바꾸어 더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수평으로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장의 수요나 시장의 공급이 되는 거고, 수직으로 더하면, 수직으로 더하는 대표 케이스가 뭐예요? 공공재나 조세나, 그죠? 아니면 외부성 있죠? 그러니까 걔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돼. 위아래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수직으로 더한다는 것은 이제 P를 더한다는 얘기고, 수평으로 더한다는 건 Q로 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점검해 보면 내가 1번 뭘 더할 거냐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2번 내가 뭘로 미분할 거냐라는 생각을 하셔야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미분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걸 움직여 놓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수요량 공급량은 우리가 가격이 변화하는 거예요 라는 거죠. 가격이 변화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변동 요인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가끔 요즘에 이제 되는 게 우리가 미래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미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이제 미래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하는 거죠. 여기는 현재 가격이 변한 거고, 얘는 미래 가격이 변할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래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하면 수요는 올라가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증가해야죠. 왜? 지금 사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공급은 올라가야 내려가요? 내려가죠. 나중에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현재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 공급량이고, 미래 가격이 변할 것을 예상하면 수요와 공급의 변동 요인이 된다라는 걸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빠르지 않죠? 네. 여기 뭐 아직 어려움을 느낄 만한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아직.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변할 때가 이 논리잖아요. 그래서 둘 다 증가하거나 둘 다 감소하면 뭐가 따라간다? 거래량이 따라간다. 한쪽 알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방향이 다르면 뭐가 따라간다? 가격이 따라간다. 뭐랑? 수요 방향. 그래서 이걸 응용한 게 뭐예요? 우리가 통화량이 증가하고 정부 지출이 감소하면 이자율과 국민소득은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잖아. 얘가 뭐의 역할을 하는 거야? LM 곡선이 공급의 역할, 요거를 볼 때 공급 곡선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얘가 수요 곡선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죠. 그럼 얘가 가격의 역할을 하고 얘가 거래량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 떨어지고 얘는 알 수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로 응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다 응용하는 게 환율, 임금 다 응용이 가능하니까 이걸 이용하셔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IS, LM 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또 그냥 막 긋다가 LM이 공급이라고요?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R, 0, Y가 있고 얘가 LM이고 얘가 IS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이제 공급 수요의 형태니까 그걸 반영해서 응용할 수 있다. 가서 그려보셔도 되는데 정확한 양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는 그냥 외워서 푸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 정확한 양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죠. 자, 얘네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프를 예쁘게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를 예쁘게 그리셔야 된다. 왜? P축까지 다 깔끔하게 그려야 그래프를 그려야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면적이 예쁘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프를 잘 그리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이 짜자작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여러분들한테는 감정평가사기 때문에 이걸 낼 겁니다. 왜? 분양가 상한제가 있으니까요, 우리에겐. 그러면 얘는 최고 가격제가 이제 실효성이 있으려면 우리가 시장 가격하고 최고 가격 중에서 어느 게 커야 돼요? 얘가 커야 끌어내려질 수가 있죠. 시장 가격이 높아야 끌어내려지잖아. 그 다음에 최저 가격은 시장 가격과 최저 가격 중에서 얘가 높아야 끌어올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효력이 작동하는가. 그래야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그래야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전반적으로 다 잘 아셔야 되고 요게 바탕이 되어야 그 다음에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1번 수요와 공급은 모두 일정 기간을 측정하는 유량이다 라고 했는데 일정 기간을 측정하는 유량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량으로 얘기하는 건 두 개 정도예요. 우리가 통화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국부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그래서 통화량이 대표적인 저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장 수요곡선은 개별 수요곡선의 수직합이 아니라 수평합이 되겠죠? 수평합이 될 것이다. 3번에 P는 100-4Q의 수요함수를 가진 사람이 2명이라면 시장 수요함수는 200-8Q가 된다. 우리가 시장 수요함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얘를 P는 100-4Q를 뭐에 대해서 풀어줘야 된다? Q에 대해서 풀어줘야 되죠. 우리는 Q를 더할 거니까. 그래서 Q는 25-4분의 1 P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얘가 한 명 더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하면 Q예요, EQ예요? Q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정확히 말하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시장 이렇게 쓰는 거죠. 시장 전체의 수량이 되는 것이고 얘는 50-2분의 1 P가 된다. P를 그냥 더할 수 있는 이유는 둘 다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그냥 단순하게 시장을 주는 것보다 뭐 갑이나 을, 우리 또 감정평가사는 또 토지대장 보라고 갑과 을 한자로 쓰잖아요. 진짜야.
갑과 을을 한자로 쓰는 거의 유일한 시험이에요, 얘가. 네. 거의 유일한 시험. 그래서 얘는 갑과 을을 더해서 시장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틀렸고. 4번 상품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정의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역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수요 법칙이죠.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제의 수요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0.8. 자, 여기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나온 적 있는 거예요. 0.8은 뭐예요? 0.8은 고정수요, 고정수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일단 사고 제끼는 거. 그 다음 얘가 PA고 PA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수요 법칙이 통한다. 수요 법칙이 통한다. 그 다음에 PB인데 PB의 가격이 올라가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붙죠. 그럼 B의 가격이 올라가면 A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지. 그럼 무슨 관계가 돼야 돼요? 보완제 관계가 돼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I가 소득이죠. I가 소득. 소득이 증가하는데 이게 플러스 부호가 붙었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정상제가 된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공식을, 그러니까 좀 급이 낮은 시험에서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해요 끝나고, 여러분들 같은 그래도 조금 높은 시험에서는 이제 수요 법칙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원래 요거 안 써주잖아, 딴 시험에선. 근데 요거까지 써서 얘가 무슨 관계냐, 무슨 관계냐, 정상제냐, 보완제냐, 그죠? 그 다음에 대체제냐, 보완제냐, 이런 것들 물어봅니다. 그래서 A와 B는 대체제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 보완제 관계가 된다. 자, 6번은 방금 한 거죠. 그래서 A제는 정상제다 라는 거 맞는 얘기고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랐을 때 어떤 재화, X제의 가격이 뭐 증가했다. 그럼 대체제의 수요는 뭐 해야 돼요? 이거 대신에 얘를 사야 되니까 증가하고, 보완제의 수요는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교차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뭐가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게 대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게 보완제다 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8번 양의 네트워크 효과는 편승 효과다. 동그라미가 네트워크 효과죠. 네트워크 효과는 타인의 영향을 받는 소비다 라는 거예요. 타인의 영향을 받는 소비입니다. 그러면 양의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막 구매를 해요. 그럼 나도 구매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승 효과가 똑같은 말이 뭐냐면 밴드웨건이에요. 똑같은 말 악대차예요. 그래서 밴드웨건이나 악대차는 축제 시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걸 얘기하고, 그거 갖다 이렇게 쭉 쫓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편승 효과가 5가 되는 거예요. 9번 음의 네트워크 효과는 베블렌 효과다. 베블렌 효과는 우리가 과시소비가 되는 거죠. 과시소비. 과시소비. 그래서 이제 시계 1억짜리 차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음의 네트워크 효과죠. 음의 네트워크 효과. 음의 네트워크는 반대니까 얘는 다른 사람이 사면 내가 안 할래가 되니까 우리가 스노브, 뭐 스노비라고 하죠. 그리고 백로 효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난 너희와 다르다 라는 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번 공급은 실제 공급량이 아니라 팔고자 하는 의향을 나타낸다. 의향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가격에 이만큼을 내가 기간 동안 팔 거야. 그래서 독점의 경우는 공급법칙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정해진 가격에 이렇게 팔 거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내가 그걸 뭐 의향까지 있어야 돼? 팔면 팔고 안 팔면 안 파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걸 대신에 MC로 대체한다 라고 말한 거였죠. 한계 비용으로 대체한다. 11번 재화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공급은 감소한다 라는 얘기죠. 공급은 감소한다. 왜? 지금 팔면 안 되고 나중에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2번하고 13번은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대체재와 보완재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뭘 얘기하는 거야? 수요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공급 측에도 있다고요. 그래서 적어 드린 거야. 그래서 X와 Y제의 동일한 생산량의 생산 라인을 생산한다는 얘기는 내가 X를 생산하게 되면 Y를 생산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생산에 대체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대체 보완제는 무조건 수요로 푸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알려만 드리는 거야. 나중에 왜 이걸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임박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막 어려운 거 풀고 있으면 막 못 들어본 거 이러니까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1차 합격이니까 우리는. X제가 Y의 부산물이라면 함께 나오는 거죠. 소 잡으면 가죽 나오고 고기 나오잖아. 그걸 우리가 보완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라고 적어드린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대체제와 보완제는 다 수요다. 계산도 수요기 때문에 참고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14번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인 시장 균형은 안정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것은 뭐 굳이 얘가 뭐 바뀔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시장 균형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면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하겠죠. 16번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15, 16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됐다라는 건 내가 옆에다 안 그려봐도 내가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처럼 이렇게 샥 그려지잖아. 그러면 이제 잘한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1단계가 우리가 경작 처음 할 때는 제가 그려드리는 걸 다 그리는 게 목표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것이 왜 제가 문장으로만 이해되면 여러분들이 끝난 거예요. 어제 문장으로 나오니까 시험은. A제와 B제는 보완제 관계다. A제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된다라는 거죠. 그럼 조세가 부과돼요. 그럼 공급이 뭐예요? 공급이 감소되는 거죠. B의 보조금이 증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조세가 부과되는데 문제가 B제의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니까 A제가 B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조세가 부과됐으니까 PA는 뭐 해야 돼? 증가하는 거죠. 그럼 보완제 관계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뭐 해야 돼? 수요가 감소해야 되겠죠. 그죠? 수요가 감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알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주어가 B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8. X제의 수요함수는 이런데 가격이 4원인 경우에 소비자 행위는 9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행위니까 P0Q 그립니다. 먼저 Q가 빵일 때 여기가 이제 10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격이 4원이다. 이렇게 4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균형만 딱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10-Q는 4다. 가격이 4라는 건 얘가 뭐니까 P가 4라는 얘기니까 P에 대해서 바꿔놓고 풀어야 되겠죠. 그럼 Q는 얼마가 돼요? 6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소비자에게는 얘니까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8 이렇게 나오겠죠. 18. 소비자 잉여 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 답변해 보셔야 되고, 19번 어느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지만 공급 곡선은 변화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위쪽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잉여는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거죠. 19번은 소비자 잉여 어느 재화에 대한 수요가 그런데 이거 중요한 거죠. 근데 뭐냐면 우리가 공급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공급이 수직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소비자 잉여는 뭐예요? 없잖아. 그런데 수요가 증가하는 거는 얘가 위로 가야 돼요? 아래로 가야 돼요? 우리가 수요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면 상방으로 가야죠. 이렇게 올라가도 어때요? 소비자 잉여는 없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X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예외적인 거고, 요런 거 좀 좋아합니다. 간평에서. 예외적인 거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증가하는데 예외적인 게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20번 공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한 경우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한 경우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 네,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막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형태를 좀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요거는 이제 왜 이렇게 했냐면, 요것도 예외적인 건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행의 공식이 뭐예요? 우리가 최대 지불용이 마이너스 시장 가격이잖아. 그럼 가격이 상승한 경우는 요걸 얘기한 거예요, 이건. 기출 문장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한 경우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가격이 상승한 경우 우리가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맞아, 틀려요? 수요가 이거 한 건가? 21번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한 경우 소비자 잉여는 우리가 감소한다. 근데 수요가 증가했죠, 동그라미?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위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X. 그 다음에 소비자 잉여를 늘리는 정책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그런데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소비자 잉여를 늘리는 게 꼭 맞진 않은 거죠. 다만 우리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최대가 되면 우리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23번 정부에 의한 가격 통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격 상한은 균형 가격보다 낮아야 되고 하한은 높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23번은 맞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실효성에 대한 얘기고, 가격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상한제는 최고 가격이죠. 초과 수요다. 그 다음에 가격 상한은 판매자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잉여 쪽은 너무 디테일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잉여는 지속적으로 그림으로 그래서 면적 구하는 건 반드시 하셔야 되겠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서는 딱히 뭐 어려운 건 없는데 그 네트워크 효과 있죠? 네트워크 효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요건 2021에 기출했으니까 점검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토픽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